한 강대국이 단 하루 만에 수십 개의 군사 표적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로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2026년 2월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핵 위협을 이유로 직접 나섰는데 왜 단 한 명의 미군 병사도 그 땅을 밟지 않았을까요? 폭발음이 사막을 가르던 바로 그날 밤, 지구 반대편 뉴욕 증시의 방산주는 하늘 높이 치솟았고 이란 시민 수천 명은 테헤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표면엔 핵무기 제거가 있었지만 그 뒤에는 선거와 달러와 중국 견제라는 세계의 정밀 계산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름 돋는 진짜 목적,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2026년 2월 28일 새벽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수십 발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도 함께 출격해 이란 중부와 남부의 핵 관련 시설을 집중 공략했고요. 단 몇 시간 만에 이란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핵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갑자기 불벼락이 쏟아진 셈이에요. 이날 공습은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란 정부는 폭발이 시작되고 나서야 무슨 일인지 파악했고 수도 테헤란 시내에는 대피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테헤란은 인구 약 900만 명이 사는 이란의 수도예요. 그 도시 하늘 위로 경보음이 울려 퍼진 겁니다. 이번 공격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핵폭탄의 재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시설이에요. 이란 중부 내륙의 나탄즈와 포르도에 위치한 지하 농축 시설이 핵심 타격 대상이었습니다. 둘째는 이 시설들을 보호하는 방공망과 레이더 기지였고, 셋째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사령부와 미사일 기지였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정규군과 별도로 최고 지도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독자적 군사 조직이에요. 쉽게 말해 이란 정부 안에 또 다른 사설 군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란이 이미 핵폭탄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했고 액추얼 무기 제조까지 몇 달도 남지 않은 상태라고요.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는 세계 각국의 핵 활동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인데요. 이 기구 역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란의 농축 수준이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공식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폭발이 일어난 그날 밤 이상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전쟁은 이란에서 났는데 뉴욕 증시에서는 방산기업 주가가 급등했고 전 세계 기름값이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왜 저 멀리 중동 사막에서 일어난 일이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지갑까지 흔든 걸까요? 답은 이란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좁은 바닷길에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이 해협은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도로 보면 거의 강처럼 보일 만큼 좁아요. 그런데 이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갑니다. 유조선 10척 중 2척이 이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란은 오래전부터 화가 나면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해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 해협 인근에 대규모 미사일 기지를 운영하고 있었고 유사시 바다에 기뢰를 까다 선박 통행을 막는 훈련도 주기적으로 해왔어요. 기뢰는 바닷속에 숨겨둔 폭탄입니다. 배가 지나가다 닿으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때리면 이란이 이 길을 막을 수 있고 그러면 전 세계의 기름 공급이 갑자기 흔들리는 겁니다. 공습 직후 이란은 즉각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불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혁명수비대는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방어 시스템과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대부분을 요격했고 지상전으로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의 약 70%를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순간 이 기름의 상당 부분이 제때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연쇄 반응이 시작되어 트럭 운임이 오르면 택배비가 따라 오르고 공장 에너지 비용이 늘면 제품 가격도 오르고 결국 마트 진열대의 생필품 가격까지 덩달아 올라갑니다. 저 멀리 사막에서 터진 폭발이 우리 장바구니를 건드리는 경로가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하필 지금 행동에 나섰을까요? 이란 핵 문제는 20년이 넘는 묵은 갈등입니다. 이란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핵 개발 의혹을 받았고 국제사회는 경제 제재로 맞섰습니다. 경제 제재란 이란 석유를 사지 않고 이란 기업과 거래를 끊고 이란 돈을 국제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방식이에요. 온 세상이 합심해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겁니다. 15년에는 미국, 영국, 러시아가 이란과 핵 합의를 맺었습니다.
핵 개발을 멈추면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거래였어요. 하지만 200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버립니다. 그 이후 이란은 오히려 핵 개발 속도를 높였고 16년 초에는 핵무기 완성이 몇 달 이내로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란이 핵을 가지면 중동체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튀르키예가 줄줄이 핵 개발에 나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동은 통제 불가능한 화약고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 판단이 역사적인 공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핵 제거만이 목적이었다면 왜 지상군은 단 한 명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2월 말이었을까요? 공습 시작 딱 8일 전 워싱턴 법정에서 조용히 벌어진 사건 하나가 그 진짜 타이밍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공습이 왜 지금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두 나라 사이에 얼마나 오래된 앙금이 쌓여 있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어요. 혁명 전 이란은 팔레비 국왕이 다스리는 나라였고 미국은 이 왕과 아주 친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왕을 쫓아내고 아야톨라 호메인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이끄는 이슬람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아야톨라는 이란 최고 종교 권위자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혁명 직후 이란 대학생들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미국인 외교관 52명을 무려 444일 동안 인질로 붙잡아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두 나라는 공식 외교 관계를 완전히 끊었고 40년이 넘도록 그 상태가 이어졌어요. 그 뒤로 두 나라는 직접 맞붙는 대신 서로 몰래 뒤통수를 방식으로 싸워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그림자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핵과학자들을 암살했고 이란 핵시설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어 원심 분리기를 고장냈어요. 원심 분리기는 우라늄을 농축하는 핵심 기계입니다. 반대로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 민병대 등을 뒤에서 지원해 미국과 이스라엘을 간접 공격해왔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이 만들고 키운 레바논의 무장 조직이에요. 이란의 지리적 위치도 이 갈등을 훨씬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란은 중동과 중앙아시아가 만나는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면적은 한반도의 약 8배고 국경을 맞댄 나라만 이라크, 터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7나라나 됩니다. 이 위치 덕분에 이란은 중동 전체의 불안정을 조종할 수 있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해왔어요. 이란 내부 구조도 독특합니다. 겉으로는 대통령이 있는 공화국처럼 보이지만 실제 최고 권력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에게 있습니다. 군사와 외교의 최종 결정은 모두 하메네이가 내리고 혁명수비대가 그를 직접 보좌하며 핵개발과 대외 군사 공작을 전담해요. 대통령과 협상을 해도 혁명수비대가 따로 움직이면 합의가 무의미해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이란의 핵개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 핵합의 당시 이란이 보유할 수 있는 고 농축 우라늄은 300kg 이하로 제한됐는데 2005년 말 기준으로는 그 제한치의 수십 배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농축 순도도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수준인 90%에 근접해 있었어요. 40년 넘게 쌓인 앙금, 이중 권력 구조, 그리고 멈추지 않는 핵개발, 이 세 가지가 켜켜이 쌓인 결과가 2020년 2월 그날 밤 사막 하늘을 가른 폭발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날짜였을까요? 타이밍의 비밀은 워싱턴의 한 법정 안에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20일 워싱턴 연방 대법원에서 조용하지만 엄청난 판결이 하나 내려졌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일부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겁니다. 관세란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자신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내세워왔는데 그 정책의 일부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트럼프에게 상당히 뼈아픈 타격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취임 이후 밀어붙여온 핵심 경제 정책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실제로 판결 당일 미국 주요 언론은 일제히 이 소식을 한면으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딱 8일 뒤 이란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이 타이밍을 두고 미국 정치권과 언론에서 즉각 논쟁이 불붙었어요.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국내 정치 위기를 덮으려는 전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 완성이 임박했다는 정보가 확인됐기 때문에 즉각 행동에 나선 거지라고 반박했고요. 미국 정치학에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오래된 표현이 있습니다.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뜻의 외그 더 독이라는 말이에요. 정치 지도자가 국내 문제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군사행동을 일으킨다는 개념입니다.
1997년 같은 제목의 영화가 만들어질 만큼 미국 정치 문화에서 익숙한 논쟁거리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트럼프는 국내 정치 위기를 덮으려고 전쟁을 일으킨 걸까요? 이 질문에 단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란의 핵개발이 임박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건 판결 이전부터 미국 정보기관이 지속적으로 경고해온 사안이었으니까요. 다만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법원 판결로 타격을 입은 지 8일 만에 공습이 단행됐다는 것, 그리고 공습 이후 트럼프 지지율이 단기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에요. 역대 미국 대통령들도 비슷한 선택을 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1998년 클린턴 대통령은 르윈스키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몰리던 시기에 이라크와 수단을 공습했습니다. 당시에도 똑같이 외그 더 독 논란이 일었어요. 물론 클린턴 측은 테러 조직 조물 거점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 작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쟁 중입니다. 중요한 건 강대국 지도자도 국내 정치 압박을 받을 때 군사 카드를 꺼내든 사례가 반복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공습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작전에서 지상군을 단 한 명도 투입하지 않았어요. 모든 공격은 폭격기, 순항미사일, 드론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군 사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 그게 중요할까요? 2026년 11월 1일 미국에는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간선거는 대통령 중간에 치르는 의회 선거인데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중간 성적표입니다. 전쟁에서 미군이 죽어나오기 시작하면 지지율이 급락하고 선거에서 불리해져요. 반면 미군 피해 없이 적의 군사시설을 제거하면 대통령은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얻고 지지율이 오릅니다. 드론과 미사일만으로 싸우는 방식은 군사적 목적과 정치적 계산이 동시에 맞아 떨어지는 선택이었던 겁니다. 핵 위협 제거, 국내 정치 위기 전환, 그리고 선거 계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맞물린 타이밍이 바로 2026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 공습에는 이란 너머를 겨냥한 훨씬 더 조용한 속셈이 하나 더 숨어 있었습니다. 공습 다음날 아침, 미국 국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했다. 하지만 워싱턴 안팎의 전략 전문가들은 다른 곳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베이징이었습니다. 이란은 중국의 핵심 석유 공급처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란이 수출하는 석유 의약 90%가 중국으로 향했어요. 하루에 유조선이 수십 척씩 이란 항구를 떠나 중국 해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국제 제재를 피해 선박 위치 추정 장치를 끄고 이른바 유령 유조선 방식으로 몰래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이 석유가 중국 공장을 돌리고 중국 전기를 만들고 중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중요한 연료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해 혁명수비대의 군사력을 무력화하고 이란 경제를 더욱 옥죄면 이란이 중국에 석유를 공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핵심 에너지 공급선 하나가 한꺼번에 끊기는 셈이에요.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을 해외 석유에 의존하고 있어요. 자국 내 생산만으로는 14억 인구의 에너지 수요를 절대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중동, 러시아, 아프리카에서 끊임없이 석유를 사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란산 석유는 제재 때문에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알짜 공급처였어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대량으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미국은 이 고리를 끊으려 했습니다. 이란을 치면 중국의 값싼 에너지 공급선이 흔들리고 중국 제조업 비용이 올라가고 중국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립니다. 미국이 이란을 직접 겨냥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경제 엔진을 향해 조준한 셈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노골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 관세 전쟁, 희귀 광물 통제권 다툼이 이어졌고 이번 이란 공습은 그 경쟁의 에너지 전선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석유를 통제하는 나라가 상대방의 경제를 통제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공습 직후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공습이 국제법을 위반한 일방적 침략이라고 공식 규탄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예요. 하지만 미국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서 안보리 결의가 실제로 통과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의 항의는 외교적 제스처로 그쳤어요. 미국 입장에서 이번 공습은 동시에 여러 목표를 달성하는 작전이었습니다. 핵 위협을 제거하고 국내 정치 위기에서 눈을 돌리고 선거에서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얻고 그러면서 중국의 에너지 공급선까지 흔들었습니다. 폭탄 한 번으로 4가지를 챙긴 거예요. 그런데 이 계산이 완전히 맞아떨어지려면 이란 내부가 흔들려야 했습니다. 밖에서
미사일로 두들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안에서도 무너져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란 안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귀작되고 있었습니다. 공습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란 안에서는 이미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란 경제는 오랜 국제 제재로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였어요. 제재란 전 세계가 이란과 거래를 끊는 경제적 고립 조치인데 그 여파가 이란 국민들의 일상을 직접 짓눌렀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란의 물가 상승률은 연간 40%를 넘었어요. 1년 전에 3만 원이던 물건이 1년 뒤에는 4만 2원이 되는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이렇게 오르면서 민살림이 어떻게 될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이란 화폐인 리알의 가치는 지난 10년 동안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리알의 구매력은 수십 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이란 사람들은 자기 나라 돈을 믿지 않아서 달러나 금으로 저축하는 게 일반화됐습니다. 자국 화폐를 국민이 부신하는 나라, 그것이 2026년 공습 직전 이란의 현실이었어요. 실업률도 심각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로만 25%를 넘었어요.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으니 이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해외 이민을 꿈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이란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만여 고학력 젊은이들이 이란을 떠나고 있어요. 나라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현상, 전문가들은 이걸 두뇌 유출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국민들의 불만은 꾸준히 쌓여왔습니다. 9년, 2022년에도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어요. 특히 2022년 시위는 히잡 착용을 강제하는 이란의 종교 법률에 반발한 젊은 여성들이 중심이 됐고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히잡은 이슬람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천이에요. 이란은 법으로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착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었는데 젊은 세대가 이 규제에 정면으로 저항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란 정부는 시위대를 강경 진압했습니다.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체포됐어요. 하지만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탄압을 받을수록 분노는 안으로 쌓였고 이란 사회 내부의 균열은 점점 깊어졌어요. 미국은 이 균열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공습의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밖에서 군사시설을 파괴해 혁명수비대의 힘을 빼놓으면 안에서 쌓인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군사력도 타격을 입고 거리에는 시위대가 넘쳐나면 이란 정권이 스스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공습 직후 테헤란 거리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지만 일부는 정부를 향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공습이라는 외부 충격이 오히려 내부의 오래된 분노에 불을 붙인 셈입니다. 40년 넘게 이어진 강경 통치, 경제 붕괴, 세대 간 갈등, 이란이 지불해온 대가는 결국 국민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가장 날카롭게 들여다보고 있는 나라가 있었어요. 미국이었고 또 다른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미국이 공습을 결정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기뻐한 나라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는 미국과 이란의 관계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날카롭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공개석상에서 수십 차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야 한다고 발언해왔어요.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국가 소멸을 선언한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란의 핵무기 완성은 단순한 안보 위협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이란 핵시설을 단독으로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기엔 한계가 있었어요. 이란 핵시설 상당수가 지하 수십 미터에 건설된 요새화된 구조물이라 이스라엘이 보유한 무기만으로는 완전한 파괴가 어려웠거든요.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탄이 필요했습니다. 벙커버스터는 지하 깊숙이 파고들어 폭발하는 특수폭탄이에요. 결국 이번 공습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역할을 나눈 합동작전이었습니다. 미국이 지하시설을 벙커버스터로 파괴하고 이스라엘 전투기가 지상의 방공망과 미사일 기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으로 수십 년을 짓누르던 핵 위협을 한꺼번에 걷어낸 셈입니다. 이란이 지원해온 헤즈볼라와 하마스도 배후 지원이 끊기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헤즈볼라는 레바논,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근거지로 삼아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공격해온 무장 조직들인데 이란의 군사 지원이 이들의 핵심 동력이었거든요. 비슷한 구도는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81년 이스라엘은 이라크의 핵시설 오시라크를 단독 공습해 파괴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도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이스라엘은 핵 위협 제거를 최우선으로 밀어붙였습니다.
45년이 지난 2026년, 이스라엘은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같은 선택을 반복했어요. 핵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의 행동 원칙은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공습의 구조적 맥락을 이해하는 단서가 됩니다. 공습 이후 이스라엘 국내 여론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이란 핵 위협 아래서 살아온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이번 작전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안도감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도 불안한 변수가 남았습니다. 이란이 당장 핵폭탄을 만들 능력은 크게 후퇴했지만 이란의 보복 의지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공습으로 자존심이 짓밟힌 이란이 더 격렬하게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당장의 핵 위협은 줄었지만 중동의 화약고는 오히려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역설이 남은 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이 정작 이 전쟁의 가장 긴 후폭풍은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란 공습의 연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워싱턴의 전략가들은 이미 지도의 다른 곳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석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전선은 이미 윤곽이 잡혀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와 핵심 재료가 되는 광물들입니다. 리튬, 코발트, 망간, 니켈 같은 광물들이에요. 이것들이 없으면 전기차도, 스마트폰도, 최첨단 무기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광물들이 가장 많이 묻혀 있는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중국은 이미 10년 넘게 아프리카에 공을 들여왔어요. 도로를 깔고 항구를 짓고 병원을 세우면서 아프리카 각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대가로 광산 개발권을 조용히 확보해 왔어요. 콩고 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광산, 잠비아의 구리 광산, 짐바브웨의 리튬 광산에 중국 자본과 기술자들이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전 세계 코발트 생산량이 약 70%를 차지하는 나라예요. 미국은 이 흐름을 뒤늦게 따라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 미국은 아프리카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외교를 부쩍 강화했어요.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투자 협정을 잇따라 추진했고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군사 협력도 늘렸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파고든 곳에 미국이 안보 협력이라는 카드로 맞불을 놓는 구도예요. 이란 공습은 이 큰 흐름 속에서 보면 단순한 핵 제거 작전이 아닙니다. 에너지 공급선 장악이라는 미국의 대전략 중 첫 번째였던 거예요. 석유 다음은 광물, 광물 다음은 반도체 제조 능력. 미국은 중국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통로를 하나씩 조여가는 중입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됩니다. 공습으로 혁명 수비대의 군사력이 크게 약화되자 이란 내부에서 온건파와 개혁파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기 시작했어요. 강경 노선이 결국 나라를 공습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란 역사에서 외부 압박이 극에 달할 때마다 내부에서 대화와 협상을 욕소리가 고개를 들어왔어요. 1979년 혁명 이후 줄곧 강경파가 권력을 쥐어왔지만 경제 붕괴와 군사 타격이 동시에 밀려오는 상황에서 그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유럽 주요국들은 공습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도 강하게 비판하지도 않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동시에 이란과의 외교 채널을 다시 열연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자리에 협상 테이블이 놓이는 건역사가 반복해온 패턴이거든요. 중동의 판은 다시 짜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군사력이 약해진 자리를 누가 채울지, 중국의 에너지 전략이 어떻게 바뀔지, 아프리카에서의 자원 전쟁이 어떤 모양을 띨지, 이 모든 질문의 답이 앞으로 몇 년 안에 하나씩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저 멀리 중동과 아프리카에만 머물지 않아요.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 반도체와 배리 산업이 핵심인 나라라면 그 파장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16년 2월 28일 8일 새벽, 사막 하늘을 가른 폭발음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폭발이 만들어낸 파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미국은 이란의 핵 완성이 임박했다는 판단 아래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핵 위협 제거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국내 정치 위기 전환,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강한 지도자 이미지 만들기, 그리고 중국의 에너지 공급선을 흔드는 대전략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단순한 표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패권 경쟁판 위에 놓인 핵심 말이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입니다. 강대국의 전쟁에는 반드시 명분 뒤에 계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전쟁 소식이 들릴 때마다 무섭고 혼란스러운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공포 뒤에 숨겨진 계산을 읽을 수 있다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누가 이 전쟁으로 이익을 보는가? 누구의 밥줄이 흔들리는가?
그 다음 수는 어디를 향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습관처럼 던지는 것만으로도 뉴스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절대적인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이 경제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에너지와 광물 전선으로 번질수록 그 사이에 낀 한국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경제의 운명줄 한쪽이 중동 유조선에 다른 쪽이 아프리카 광산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갑 이야기도 해볼게요. 강대국이 싸움을 시작하면 전 세계가 불안해지고 사람들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돈인 달러로 몰립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우리 돈인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생필품 가격이 오릅니다. 저 멀리 사막에서 터진 폭탄 소리가 결국 우리 동네 마트 영수증 숫자를 바꾸는 경로? 이제는 조금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전쟁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막연한 공포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 습관이 필요합니다. 뉴스를 볼 때 이 싸움으로 누가 웃고 누가 우는가를 조용히 물어보는 것이에요. 방산기업 주가가 오르는 날, 유가가 출렁이는 날, 환율이 급변하는 날, 그 뒤에는 항상 누군가의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에너지, 광물, 반도체로 전선을 넓혀가는 이 시대에 과연 한국은 어느 편에 서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